한국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벤 화이트가 한국의 그래프를 보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첫 환자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증가수가 현재의 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난 하루 동안 2만 명이나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확산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현저히 줄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는 마스크, 인공호흡기, 인력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며 환자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였지만 31일 기준 터키에까지 밀리며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로 급격한 증가를 막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확산되는 것을 막기도 했지만 환자를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치명률이 낮고 주변 유럽국들과 전혀 다른 수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런 수치를 보이는 데는 뛰어난 의료 시스템 때문이라거나 숨을 거둔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독일은 아무리 환자를 잘 치료했어도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0일 기준으로 독일의 환자 수는 66,885명으로 한국의 7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요양원 등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치명률도 2배로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에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하며 한국형 모델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따르지 않은 중요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 모델에서 몇 가지를 빼도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기를 들며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따르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독일은 무증상자를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일은 한국과 같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인물이 속한 전체 그룹과 의심 증상자를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주당 30에서 50만 회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검사했던 독일은 이제 하루에 20만 회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한국과 같이 휴대폰 위치 정보를 감염자 동선 추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휴대폰 추적은 법에 부딪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앞장서서 한국처럼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내각회의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독일의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의 유력 정치인들이 개인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 수가 7만 명을 향해 가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독일에서는 다시 이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디벤트는 이 법안은 상당히 신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슈판 장관은 이렇게 해야 한국처럼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되고서야 독일의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독일 보건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사용이 출구로 고려될 수 있다며 국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마스크 착용이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내 상황이 악화되고 이웃나라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의료 선진국으로 한국의 조치를 벤치마킹하려 했지만 흉내만 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보건부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풍이 언제든 독일에서도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 폭풍은 독일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독일은 현재 인공호흡기가 완비된 2만 5천 개의 중환자 병상을 갖고 있지만 1만 7천 명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한계에 부딪히며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독일은 100기를 들고 늦었지만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방역 모델이 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핀란드의 샘플을 받아서 분석하는 프로젝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없자 가장 신뢰할 만한 한국에게 18,000개의 샘플을 보내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검사 비용은 핀란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지만 핀란드는 경제적 손실액을 감당하는 것보다 한국에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 의대 교수는 최근 사태에 휘청되는 의료 강대국을 보며 한국이 그동안 선망했던 의료 강대국도 별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태 전만 해도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병상수, 국가장비, 외래 방문 횟수 등 모두 2배에 달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폭발하자 한국은 가용할 병상이 있었고 의료진들도 평소 상당 건수를 소화해본 경험이 있기에 세계가 놀라는 1일 1만 5천 건 검사량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하다고 지적받은 것들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 미국, 영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 현재의 G7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포함시켜 G11을 만들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이 한국은 안 된다 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과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핵심 이유로 한국의 G7 참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항의를 전달받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일본 측에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해 한국의 G7 참석에 대해 논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 방역과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정대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되면 이는 G7의 옵저버 자격이 아니다, 즉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 한국이 G11이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구남도 희생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했지만 매우 뻔뻔하게도 이러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에 일본의 구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최근 유네스코가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는 한국이 우려하는 점을 유네스코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에 이미 전달했다 전했고, 레슬러 세계유산센터장은 이번 내용과 결과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문에 반영할 것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일본의 구남도를 포함해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인 노동자 강제 동원 사실을 병기하라고 전달했죠. 즉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 순간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 자산 매각 결정 또한 일본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의 명분이 사라져 일본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겠죠. 그동안 일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한 것은 역사상 2차례뿐인데요. 두 번 모두 유산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이유로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당하게 될 국가는 일본이 최초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주요 국제기관의 수장으로 일본인의 취임 기회가 최근 사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존재감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라며 최근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여성 최초의 WTO 사무총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점과 정은경 본부장의 차기 WHO 사무총장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너무나도 처절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베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현직 국회의원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베 신조 총리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금품을 건네받은 한 의원이 아베 총리가 주는 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가 선거 당시 문제의 인물 가와이 안리 후보에게 지원한 금액은 다른 자민당 후보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돈은 곧 지방 의원들에 뿌려졌고, 이를 받은 의원들은 아베 씨가 주는 것이라 털어놓은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가 도대체 왜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언들을 한국에 쏟아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내 정치형 혐한 정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지구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베 총리는 개인의 지지율 인상만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의 대표 주자인 한국을 초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베의 G7 확대 반대는 일본의 방역 실패와 정치 비리로 폭락한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